이거 해광고 프린트고요. 해광고 프린트고. 그러니까 딱 이 정도가 지금 적당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학교 문법을 그냥 적절하게 나눈 그냥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정도 공부하시면 딱 적당하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규칙 활용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이 불규칙 활용도 사실은 너무 깊이 있게 다루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거든.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애매한 지점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전공자의 영역인 거지. 학교문법에서는 되게 정해진 걸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내려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일부 있고 이제 이 학교 프린트가 그래요. 이 학교 프린트가 여기는 제 느낌은 그래요. 애들한테 고1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지금 불규칙 활용도요. 사실은 이것도 과해요. 이 내용도 왜 과한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냥 적당하게 뭐 5등급, 뭐 7등급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럼 제대로 된 자세를 제대로 길러가야 되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 3시간 외에도 여러분을 계속 불러다 놓고 안 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양적 변화가 있어야 질적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양적 변화 과정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거든. 그럼 관찰을 하면 문제점들이 보이고 해결 방법도 보이는데 이게 영리한 학생들 중에 뭐가 문제냐? 국어라는 과목이 문제인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안 정해질 게 없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 국어에서 교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자 쓰지 말자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체라는 게 두 가지 맥락이 쓰이거든. 첫 번째는 음 변동에서 쓰여. 근데 음 변동이 있고 두 번째 이 교체라는 게 활용에서도 쓰여. 그런데 교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활용에 쓰이는 게 맞더라. 변동에서는 다른 말로 쓰자. 그래서 사실은 전공책을 보거나 일부 교과서를 보면은 교체 대신에 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학교문법에서 교체라고 쓰고 있거든. 그럼 교체라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논의는 무의미한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학교문법을 가르치고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교체라는 표현을 쓰니 많이 어쩌니 저쩌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거야. 본인들도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 공부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용어 계속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 왜? 학문이 연구 중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일관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왜? 연구 중이니까.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이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지 않았을 때 연구가 또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문법은 되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정도 갖고 변별이 되냐? 돼.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교수학습 목표 달성할 수가 있어. 근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잘못 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학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뭔가 안 좋은 경험들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클리닉이나 이런 거 붙들어 놓고 그냥 툭툭 옆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게끔 느낌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내신 기간에는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바쁘게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 이제 혼자만 가서 방향성이 안 잡힌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왜 얘기가 길었던 거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활용이 이랬던 건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럼 언제? 진짜 빨라도 30년, 2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쭉 알려지는 거는 10년, 20년 전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50대 이상의 선생님들은 모른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기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읍 불규칙과 시옷 불규칙이 왜 나타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는 중세국어가 어쨌는지 문헌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읽어 그냥 보시면 돼. 지금 없잖아. 근데 그냥 억지로 지금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 교재 이제 167페이지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조비라는 어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얘는 규칙 활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지금 돕다 같은 경우에는 자음 앞에서는 비읍으로 나타나는데 모음 앞에서는 그냥 돕이 없어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나는 비읍이 붙어있고 하나는 비읍이 안 붙어있으니까 활용형이 다르다. 그럼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벗다 같은 경우에는 시옷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규칙 활용인 건데 여기 졌다, 저어 같은 경우에는 여긴 시옷인데 또 시옷이 아닌 거잖아. 여기도 불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 규칙이고 언제 불규칙인지 봤더니 15세기까지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불규칙 활용인 이유는 첫 번째 뭐였다고? 그래, 규칙 활용인 애들은 원래부터 비읍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불규칙 활용이었던 애들은 원래부터 뭐였다고? 순경은 비읍이었다고. 순경은 비읍.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경은 비읍이 나중에는 소실된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소실이 됐다는 건 말 그대로 뻥 하고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어떤 모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어떤 형태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시옷도 마찬가지야. 시옷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시옷던 애들은 규칙 활용인데 반치음했던 애들도 역시 소실되면서 반치음이 시옷 계열로 갔거나 아니면 진짜 뻥하고 터졌든지 얘도 마찬가지 비음으로 갔겠죠. 모음으로 갔든지 아니면 반모음으로 갔든지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 환경에서 얘가 이렇게 변하더라라고 정리가 돼서 나온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제대로 연구하자면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냐? 이것도 제가 몇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여가지고 제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문제풀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고1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거를 되게 실감나게 체감적으로 못 느낀 것 같다.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잘 봐. 국어사적 사실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현대국어에 일관되지 않는 현상이 있대요. 현대국어에 일관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외라고 붙여지거나 또는 불규칙이거나 또는 심지어 비논리적인 경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더라? 자동화, 비자동화라는 그냥 학교문법이 아니라 전공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던데 사실 왜 그 용어를 쓰는지도 모르면서 쓰는 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 특히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수업들에서는. 사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신 들어왔으니까 학교별로 다 쪼개져서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자, 그럼 봐.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지가 않더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얘가 왜 예외가 생겼고 불규칙이 왜 불규칙이 생겼고 왜 비논리적인지 설명하고 규명하는 게 학자들 역할인 거잖아. 우리 대학 외관이 학문하러 가는 거야.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또 안 그렇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학은 뭐 하는 공간이면 학문하는 공간인 거야. 그럼 학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고 단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현대 국어의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처럼? 마치 DNA처럼. 그러니까 우리 말의 가장 큰 시작은, 그러니까 즉 빅뱅이 이제 우주의 시작이듯이 45억 년에 지구가 시작됐듯이 그리고 최초의 유기체가 시작됐듯이 우리 글은 15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DNA가 변하듯이 우리 언어도 변해온 거야. 그런데 중간에 역사적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 끊겨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쭉 해가는 게 이게 학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니을로 끝나는 명사 계열들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니을로 끝나는 명사 계열에서 왜 니을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니을이 그대로 왔는데 여기는 아예 탈락이 돼버렸고 왜 여기는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됐냐는 거죠. 이제 이 설명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원래 뭐였다는 거냐? 그래, 중세국어에서 얘가 관용격 조사 시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자, 우리가 작은 표를 다시 한번 봐볼게. 이거 저번 주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제가 원리 잡아줬던 거 이반? 기억나니 안 나니? 얘기 좀 해줘봐.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원리 설명을 나한테 들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알았어, 좀 더 할게.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니까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 개념교재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실 거고. 자, 봐라 얘들아.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봐. 우리가 예를 들면 된소리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된소리가 되든지 니은청 가든지 니은니은청 가든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글 맞춤법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된소리를 표기한다 표기하지 않는다의 규칙이 있는 거잖아. 그 규칙도 원리를 이해해서 가셔야 되는 거라고. 잘 보세요. 지금 된소리 어디에 나와 있니? 그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서만 나타나는 게 된소리인 거야. 울림소리에서 나타나지 않아. 왜냐하면 좋은 방법상 얘네는 울림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봐라. 여러분이 아마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을 건데 여기까지는 울림의 정도가 0이다. 여기는 1이고 여긴 2고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울림의 정도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학교가 있을 거야. 이거는 알아두셔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두 번째, 울린다는 건 성대가 떨린다야. 그러니까 뭐야? 성대가 안 떨리는가 여기는 무성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안 떨리니까, 안 울리니까 여기는 안 울림 소리였겠지. 여기는 울림 소리였겠지, 이제. 자, 울리니까 뭐라고 한다고? 유성음이라고 한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잘 보셔야 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된 소리는 언제 되겠어? 무성음끼리 부딪혔을 때 된 소리가 되겠지. 왜냐면 유성음끼리 백날 부딪혀봐야 지금 얘네는 된 소리 될 일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쪽 계열들에서 된 소리가 되든 거센 소리가 되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규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표기하지 않는다요. 왜? 표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된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 다시 이 무성음끼리 부딪혔을 때 된 소리가 되는 경우는 굳이 표기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던 거. 예를 들면 국밥 같은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
국밥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얘를 왜 표기하지 않을까? 그래, 먹끼리 부딪혔으니까 파열음끼리 부딪혀서 된소리가 된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안 울림 소리끼리 부딪혀서 된소리가 된 거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됐어? 그런데 울림 소리가 들어왔는데 된소리가 될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그런 건 표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표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게 학문맞춤법 조항인 거잖아. 자, 그럼 다시 돌아볼게요 이제.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원래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발의 엄지로 쓰였다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이젠 더 이상 안 쓰잖아. 흔적으로만 남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 머릿속에 발의 엄지 또는 발의 가락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이게 발 시옷 가락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야. 표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음이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그게 된소리 형태로 나. 그러니까 봐봐. 시옷도 뭐니? 아까 봤다시피 무성 계열이지. 안 울린 소리잖아. 기옥도 뭐니? 안 울린 소리잖아. 그러니까 안 울린 소리끼리 부딪혔으니까 된소리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 근데 중간에 끊긴 상태에서 그냥 시옷을 아예 안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표기는 발가락이라고 쓰는데 발음이 발가락이 된 거야. 다시 표기는 발가락인데 발음이 발가락이 된 거야. 그래서 설명을 못했어.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설명이 됐냐? 그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글 맞춤법을 마치 법인 것처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왜? 봐라. 우리가 지금 원래 이게 시옷이었던 애들이야. 원래 시옷이었던 애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시옷 받침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디귿으로 받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으로 쓰기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럼 시옷과 디귿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시옷이고 왜 디귿인지 몰랐던 거야, 옛날에는. 언제만 하더라도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럼 뭘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어? 설명이 안 되면. 발음대로 쓰는 게, 봐, 한글 맞춤법이 뭐야? 소리대로 적는 거잖아. 그래서 규명이 안 되니까, 규명 안 되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일단은 소리 난다는 그 대원칙을 쓰자요. 왜? 원형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왜? 원형은 이 틀인데 르는 어디 가버리고 시옷하고 디귿 둘 다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면 원형을 어차피 모르는 상태니 어법대로 적을 수도 없어. 그럼 소리대로 적다가 돼서 이튿날이 된 거예요. 디귿이 된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이렇게 니을이 있었을 때 리을이 마치 디귿으로 교체된 것처럼 나는 경우에는 원형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럼 소리대로 원래 소리는 7종성, 그래서 시옷이 아닌 디귿으로 발음하게 된 거니까 디귿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원형이 뭐였던 거야? 시옷이었던 거잖아. 그럼 원형대로 시옷을 적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게 지금 이 지문의 주장인 거고,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비판이 이 글의 주제문인 거잖아, 지금. 이게 아예 수능에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뭇 다르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그냥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외워. 이게 아니라고, 공부가. 그건 진짜 딱 3등급, 4등급까지예요. 1, 2등급으로 가는 친구들은 왜 그런지 원리까지 이해를 해야 돼. 그 차이를 계속해서 평가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이게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CR도 안 먹히다가 지금 절반 정도 학교는 이 얘기를 이해하시고 가르치는 느낌인 학교들이 있고, 여전히 여전히 자기가 대학에서 배운 걸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고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점차적으로 이건 전염되고 바뀌어가고, 이게 여러분 웃긴 게 1년 안에도 변화가 오고 2, 3년 안에도 변화가 와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설득이 되시면. 여기까지 일단 느낌은 잡히셨어?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싫어하지. 왜? 자꾸 뜬구름 나는 소리가 돼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해드릴게요. 자, 봐. 그래서, 자, 활용을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6페이지 이제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정말 이 상태는 아니길 바랄게, 내가. 입안은 그런 상태인 학생들이 없어. 자, 용언에 대한 정의 써보세요. 못 쓴다, 괜찮아, 손들어. 쓸 수 있다, 괜찮아, 손들어. 빨리. 쓸 수 있다. 용언에 대한 정의 쓸 수 있다, 손 번쩍 드세요. 쓸 수 있지. 얘들아, 간단한 거야. 용어는 뭐야? 활용하는 말이야, 얘들아. 활용하는 말의 품사에 뭐가 있다고?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먼저야, 얘들아. 이게 되고 나서 자동격 교체니, 비자동격 교체니, 규칙적 교체니, 불규칙적 교체니, 그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학교 내시는 뭔지 알아? 이거는 그냥 대학 전공 4학년 책 내용이거든, 아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체라는 표현과 의문 변동의 교체라는 표현이 원래 같은 맥락이 아니라서 의문 변동의 걸 대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거기까지 봐야 돼, 이거는 설명을. 근데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어. 이건 한 2시간 잡고 해야 돼. 그걸 내가 최대한 너희 눈높이 받쳐서 이 학교 학생들만 따로 1시간 정도에 짚어서 드릴 거니까 그때 따로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한다는 건요, 학문에 쓰이는 용어를 정립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활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단어를 받아가지고 상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봐라. 우리 활용을 보통 어떻게 배웠냐면 어감 그대로 어미 변화라고 배웠어. 맞아.
맞아. 자, 활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 활용이 뭐라고? 어간 그대로 어미 변화. 자, 어간 그대로 어미 변화. 이거는 결과야, 현상이야. 그럼 이유가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한다고? 일정한 문법적 관계 표시 때문인 거예요. 자, 좀 더 정확하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학교 교재가 나는 왜 괜찮다고 봤던 거냐. 자, 여기에 보시면 아예 이렇게 보이니? 내가 평소에 카테고라이징 해드리듯이 여기도 카테고라이징을 해놨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라고 딱 하는 순간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봐라. 말 나온 김에 어미를 분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분류해봐. 라고 했을 때 이게 쫙 그려져야 돼. 자, 여러분 고개 숙이시고 그리시고 막힐 때 고개 들어보세요. 자, 고개 들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에는 한 문장에 동사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동사 비스무리한 게 조동사가 있고 하잖아. 똑같아 얘도. 자, 그럼 봐라. 얘가 일단 어미라는 건요. 꼬리에 오는 거야. 그래서 어미야. 그럼 꼬리에 오는데 꼬리에 오는 어미 앞에 오는 어미가 있어. 그걸 특히 무슨 어미라고 하는 거냐면 선어말어미라고 했던 거고, 선어말어미는 왜 쓴다고 우리가 배웠니? 세 가지 이유야. 영어에 조동사 같은 애들이야. will 같은 건 뭘 표현하니? 시제. 그 다음에 의지, 추측이죠. 국어에서 시제만큼이나 중요했던 게 뭐냐? 사실 시제보다 중요한 게 뭐야? 높임이야.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공손이나 추측이나 의지, get 같은 거. 영어의 will이잖아. 우리나라 말의 get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어말어미 쓰는 거야. 그럼 봐라. 문법적 관계 표시한 거 맞죠? 이거 다 문법적 관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미의 기능 첫 번째는 뭐야? 시제, 높임, 공손, 추측, 의지 같은 문법적 의도에 의한 거야. 첫 번째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다. 자, 어말어미는 여기서 안 끝나지. 분류가 또 되지. 세 가지로. 뭐뭐뭐야.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어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있어. 세 번째는. 전성어미가 있어. 전성어미 영어의 투부정사 같은 거라 그랬었잖아. 명사처럼, 동사처럼, 다시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었지. 그럼 봐봐. 전성어미 종류도 결국에는 보니까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었네.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었네. 전부 다 뭐야? 전성어미. 전부 다 뭐야? 문법적 관계 표시인 거죠, 얘도. 그 다음 봐라. 종교 표현도 마찬가지야. 종교 표현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었어. 이 5가지는 어떤 개념으로 나온다 그랬어? 담화 개념으로 나온다 그랬어. 맞니? 자, 담화라는 것은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저 따라오세요. 이걸 강조해서 가르치셔야 되는 건데 좀 안타까워요. 다시 볼게. 그러면 담화라는 것도 신생 학문이야. 여기서 지금 원래 우리가 어법이라는 과목명을 쓰다가 문법이라는 과목명을 쓰다가 지금 언어라는 과목명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문장 수준의 완결 등 의미규칙으로는 설명이 안 됐던 게 나온 거야. 그게 바로 담화야. 이게 이번 6월 평가원 오답률 1등이야. 이 담화 요소만 판단해서 우리 저번 주 풀었던 문제잖아. 우리 담화 상황에 참여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야? 1인칭이지. 화자. 그 다음에 2인칭이지. 청자.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 그래서 전달한 메시지라고 해서 전원이라고 한다 그랬었고, 발화라고 한다 그랬었고, 상황 맥락까지 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풀었던 문제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 대화 참여자는 아니었잖아. 기억나니? 자, 그럼 봐라. 내가 왜 이게 끌고 들어온 거냐? 우리 지금 종결 어미에서요. 종결 어미는 5가지가 있는데 이거야. 소통의 방향이 이 일방향으로 끝나. 이게 뭐라고 배웠어? 소통 방향과 의도. 즉, 이 상황 맥락을 보면 소통 방향과 의도가 화자의 청자를 일방으로 끝나는 걸 평서문이라니까. 평범하게 진술하는 게 평서문이 아니라. 맞니? 두 번째는 여기로 갔다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 즉, 소통의 방향은 일단 이루어졌는데 의도가 뭐라고?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되는 거.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의문이라고 배우셨고, 그 다음에 화자 청자가 같이 행동 변화를 하는 거. 이게 명령문이라고 배우셨고, 이게 청유문이라고 배우셨고, 청자만 하는 게 명령문이라고 배우셨고, 감정 표출하는 게 감탄문이라고 배우셨고, 여기까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됐니? 자, 그럼 봐라. 이 틀도 결국에는 뭐냐? 여기서 온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봐. 종교 표현도 결국 무슨 얘기야? 의도나 문법적 관계라는 거고, 연결어미도 마찬가지. 대등하게 연결할 거냐, 종속적으로 연결할 거냐, 보조적으로 연결할 거냐, 기타 등도 결국에는 다 문법적 관계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 먼저 파란색이 머릿속에 반복 암기가 돼야 되고, 거기서 주황색이나 빨간색의 관계나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서 개념들이 더 쉬워지는 거야. 지금 고2는 딱 그 수준이야. 그래도 수능까지 가. 다 해결이 돼.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학교별로 다른 건 나중에 더 자세히 해준다고. 계속 볼게, 이제. 그래서 그 끝이 바뀌는 게 용언의 활용이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다시 정의한다고 얘기를 했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그랬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리가 다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냐, 요즘은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된 걸 어떻게 이렇게 도식화나 논리관계로 표현하는 게 요즘에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정보 처리 능력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야. 그래서 이걸 안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 이건 모든 학교의 시험범위니까 지금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봐. 이 활용이 일어날 때 어떤 활용이 있냐면 규칙적인 활용과 불규칙적인 활용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 고라는 애들 볼게요. 감고, 가고, 먹고 안 변했죠. 감다도 마찬가지죠. 감고, 가마, 가문이 안 변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 활용이라는 거는 변하질 않아. 활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활용을 하더라도 어간, 어미의 형태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이게 그냥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은 뭐야? 규칙 활용이 아닌 거. 규칙 활용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어간 또는 어미가 형태 변화가 있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불규칙 활용이야. 여기 사실 끝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끝나야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전부예요. 학교문법에서는. 왜? 나머지는 지금 다툼의 영역이거든. 아직 확립이 덜 됐어요, 진짜 실제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킬러 문제들이 딱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엮어내는 게 사실 능력인 거거든? 엮어내는 게, 잠시만. 아, 눈으로 204페이지인 이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풀어봐, 이제.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개념을 잡혔잖아. 이제 풀어내. 이거 킬러예요, 이제. 이걸 감각적으로 잘 푸는 애들도 있고, 못 푸는 애들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풀어보세요. 로 써봐도 돼. 1분 정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있지? 봐라. 이 문제를 다들 되게 헷갈려하고 힘들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사고를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가 중심적인 중요한 사고를 먼저 내가 코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결론은 이미 점수로 만들어 놨다. 이반은 전국에도 이런 등수나 이런 평균적인 이런 학생들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 근데 너희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잘 가르친 거야, 사실은. 아니, 아니라 팩트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시고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지 잘 보셔야 돼. 거의 없어, 이거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거든. 환경상 강사들이. 잘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쭉 봤을 때 뭐 하라는 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핵심 키워드, 개념 키워드는 뭐냐면 요거는 활용이에요. 활용이 뭐야? 어미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A부터 E까지 표기를 고쳐보자. 활용을 해서. 근데 솔직히 봐라. 담 건지 담 간지 알까 뭐야. 걸러서인지 걸러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잖아. 얘들아 봐봐.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건요. 정답을 고른다는 건 판단이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돼. 문제는 근거 또는 기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거나 모호한 상황이잖아. 그럼 판단도 안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우리의 지금 문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하라는 거지? 여길 보면 기준이 나와버리네. 어떻게 나왔니? 잘 봐. 지금 개념은 뭐야? 활용이죠. 자, 그럼 활용에 따라서 이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분류를 해보면 이거야. 여기까지야. 간까지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를 내가 끊어볼게. 활용이야. 자, 내가 얘기했지. 활용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활용을 두 종류로 나눴다니까, 메타데이터로. 어떤 활용, 어떤 활용.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끝났어. 얘들아, 규칙 활용은요. 자, 봐라. 간과 어미의 형태 변화가 있어, 없어. 규칙 활용은 어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미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일 수도 있어. 자, 경우의 수를 이따위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 불규칙은. 그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간만 형태 변화가 있든지 미만 있든지 둘 다 있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야. OX, OX, 2x2 4가지라고. 4가지 중에 어떤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 거야? 이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 정보를 분류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예뻐도 뭐 탈락이야? 탈락이지. 이거는 배워서 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보여. 의가 없는 게. 자, 두 번째 볼게. 푸르러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그대로 왔지. 그럼 얘는 무슨 불규칙이야? 어가 러가 됐으니까. 불규칙이야. 어가 러가 됐으니까. 어미 불규칙이지. 어가는 그대로고. 그럼 봐라. 여기 1번, 2번, 3번, 4번 집합이라고 분류를 해보자면 여기는 2번 집합이야. 얘만 지금 2번 집합이야. 자, 봐. 얘는 어간 불규칙이니까 얘는 2번, 어간 불규칙이니까 여기 얘만 3번이고 여기는 어간만 바뀌었으니까 2번 집합이야. 맞지? 그럼 봐라. 살리에서 리을 탈락이지, 동그라스 히읗 탈락이지, 그스에서 시옷 탈락이지. 전부 다 뭐야? 어간이 바뀌었잖아, 지금. 전부 다 어간 불규칙이잖아. 전부 다 2번이잖아. 그럼 뭐만 지금 하나 다른 거야? 2번만 정보가 논리적으로 하나가 다르잖아. 2번이라고 이게. 이해되셨어? 왜 이런 게 중요한 거냐?
문법 교수학습 목표가 뭐야? 탐구학습이야. 탐구학습이 뭐야? 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해. 기초적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기른다가 학교 문법의 교수학습 목표야. 그러면 탐구학습이 뭐냐? 사례 연구야. 그럼 우린 사례 연구를 해봤지. 5개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 얘만 지금 성격이 다르잖아. 이게 얘가 다른 성격이라는 걸 분류해내는 능력, 이 능력이 필요한 거라니까. 이 정보 분류 능력에 따라서 이번 정답 끝인 거야. 이해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넘는 고등학교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넘는 고등학교 과정은 없어. 그냥 이걸로 다 끝나. 있으면 갖고 와봐. 없어. 국가 법으로 정해놨어. 교육 과정이라는 걸로 국가 공문서로 정해놨다니까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있는 내용이야. 공문서로. 그래서 자꾸 핏대 올리는 거야. 왜 모르면서 함부로 가르치냐. 자, 그 얘기야.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 활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 여기서 끝난 거야. 끝난 거라고. 됐어? 여기서 더 가르치면 안 돼. 다만 여기서 일부 분류를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시옷이 불규칙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조차도 어떻게 나온 거야? 아까도 나왔지만 얘는 원래 반침이었기 때문에 불규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건드려도 건드리는 거야. 원리가 설명되는 경우들만. 자, 두 번째, 불규칙은 왜 비읍 불규칙이었어? 얘가 원래는 순경은 비읍이었기 때문에 비읍 불규칙이 났다는 거죠. 이해됐니? 얘도 그런 게 있었겠지. 그런데 어쨌든 자, 지금 디귿이 어간의 발음인 디귿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활용하는 경우인데 모음 앞에서 얘가 니을로 변하더라. 모음 앞에서 얘가 탈락하더라. 비 뭐로 바뀌더라? 오 또는 우로 반모음으로 바뀌더라. 네? 어간 발음이 르인 경우에는 르 탈락이고 리을이 생기더라. 이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것도 학교문법 밖이야. 다만 아까 지문에서는 평가원 지문이니까 시옷 불규칙 원래 반침이었음. 비읍 불규칙 원래는 순경은 비읍이었음. 얘는 평가원에 나와 있는 지문이니까 내가 가져와서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가 딱 가르쳐도. 됐니?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네,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자, 이거는 그래서 학교별로 내가 따로 잡아서 정리해 주겠다는 거. 왜냐면 학교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끝이에요.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까지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고 하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옷 같은 경우 원래 뭐였어? 반침이었다고. 됐지? 그래서 탈락이야. 왜? 반침은 소실됐잖아. 일부 시옷으로도 갔지만 얘는 소실되기도 했으니까 그냥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왜? 시옷으로 갔으면 시옷으로 남아있을 거니까 규칙 활용이 됐겠지. 불규칙 활용은 소실된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실로 기억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비읍,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도 얘가 비읍이 됐다, 규칙 활용이죠. 네. 되었다 또는 반모음 되었다야. 어쨌든 비읍이 있어야 되는 애가 뭔가 변했으면 불규칙 활용이겠지. 디귿이 뭐로 바뀌었다? 리을로 바뀌었다고? 리을이, 르가 리을리로 바뀌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네. 됐니? 하나 더. 리을리이 생기려면 당연히 모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리을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니까. 됐니? 그리고 일관되게 뒤쪽에 뭐라고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은 환경이야. 그래서 불규칙의 음은 환경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어간이 시옷이 탈락하거나 비읍이 반모음이 바뀌거나 르가 리을이 되거나 디귿이 리을로 바뀌거나 이렇게 네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그냥 사실 이건 없는 건 없어. 그러니까 교과서 다룬 내용까지 다 정리하면, 교과서까지 다 레퍼런스를 정리하면 딱 이 정도까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배우셨으면 됐어. 자, 이제 오른쪽 넘어갈게, 이제. 자, 하나 더. 어간에서 어떻게 된다? 우가 탈락하는 경우까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우 탈락까지 해서 5개 정리하시면 끝이야, 이제.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불규칙을 봤으니까 이제 어미 불규칙을 볼 건데,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여불규칙, 러불규칙, 너라불규칙, 오불규칙인데 예를 들면 너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 또 이 형태라고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 형태랑 엮을지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어라는 어라, 여라, 거라, 너라 해가지고 네 개 형태로 사실 이 형태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사실 이 형태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따로 봐야 돼. 원래는 학교문법은.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엮어서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엮어서 보는 거는 전공적인 내용이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엮어서 봤다면 그때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제 너라 불규칙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가 있고 러가 있고 근데 하나씩 볼게. 어가 시작하는 어미가 여로 바뀌는 것으로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을 때 그렇대요.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냥 외우는 거야, 이제. 얘는 그냥 외우는 거야, 이제.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을 때 어가 여로 바뀐대. 공부하여가 된대. 자, 설명을 하면 사실 이거야. 자, 봐봐.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하에 아가 있고 어가 있죠. 얘는 둘 다 뭐야? 모음이지. 모음끼리는 연달아 날 수가 없지. 이런 걸 뭐라고 우리는 정리했어? 내가 그때 모음 충돌이라고 그랬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음 사이에 뭘 하나 넣어준 거야. 그게 뭐야?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야. 그럼 반모음 2를 넣어줬겠지. 그러니까 어가 여로 바뀌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설명은 저는 왜 드리는 거냐? 이게 지금 반모음 첨가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엮어서 설명을 드린 거야. 왜냐면 반모음 첨가는 학교 문법이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이는 현상은 일종의 반모음 첨가 현상이고 왜 그런지 원리까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원칙은 그냥 하다 앞에서 어가 여로 바뀐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 그러니까 봐봐. 벌써 바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엄밀하게 뭐야? 반모음 2가 첨가된다고 표현해야 정확한 거야. 왜냐면 모음 충돌 회피하기 위해서 반모음 2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얘가 얘로 바뀌어. 하다 앞에서 끝.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그냥 때려 외워가지고는 암기가 안 될 거니까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볼게 또 이제. 러 불규칙도 마찬가지인데 어로 시작하는 애가 러로 바뀌었대. 정확하게는 리을이야. 리을. 거기는 그래서 다시 푸르다 같은 경우는 푸르어가 왔는데 여기에 러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인 건데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이거야.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으로 끝났고 어로 끝났잖아. 그래서 모음 플러스 모음이 온 거야. 얘를 굳이 설명하자면 그래서 중간에 뭘 주겠다? 리을을 집어 넣어줘 가지고 역시 모음끼리 충돌나는 걸 회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분류하는 하나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거라, 어라, 너라, 여라는 묶어서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묶어서 얘가 네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명의 어미가 오로 바뀌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서 이제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성에 의한 건데, 자, 의문환경을 보면 어간의 발음이 히읗으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첫 번째 히읗 탈락이고, 얘도 변동인데 왜 그러냐면 히읗 때문에 그래. 히읗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변동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고1 내신으로 충분할 것 같아. 됐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신에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학교들 몇 개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럼 별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만 내가 몇 개 짚어드릴 건데 110페이지 4번이에요. 4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체크해라. 110페이지 4번, 110페이지 5번, 111페이지 8번 아니지만 용언과 관련해서 풀어볼 만한 문제도 제가 끌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용언 관련된 개념으로 엮어서 볼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드린 거고 11번도 용언 관련된 내용으로 묶어올 수 있으니까 다른 거고 12번은 여러분 띄어쓰기 문제 나오는 학교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한 거야. 제가 아까 11분 12분짜리 영상 링크 드린다 그랬잖아. 그거 한번 보면 돼. 간단한 거 얘들아. 수식 관계냐 아니냐로 분류하는 거야. 자 띄어쓰기를 할 거냐 말 거냐 헷갈리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왜? 접사면서 어미면서 조사인 애들이 있고 의존명사면서 조사인 애들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접사, 조사 다 의존 형태소고 당연히 붙어 쓰는 거예요. 의존성이 있잖아.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 이해됐니? 사실은 그 띄어쓰기는 수식 여부로 판단하는 게 제일 명확해.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자, 의존 명사가 있고 나머지 어미, 접사 있고 그러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들아 형태소 차이야. 여기는 뭐야? 자립 형태소고 여기는 의존 형태소예요. 동시에 여기는 형식 형태소고 여기는 실질 형태소라고. 그러면 실질적 의미 갖고 있으니까 다른 단어와의 관계, 논리 관계를 보잖아. 얘는 당연히 수식 가능이야. 얘는 수식 불가야. 그럼 얘를 분류하는 엄밀한 기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미, 접사, 조사인 애들을 문제 내진 않겠지. 교집합에 헷갈리는 애들을 내겠지. 그럼 교집합에 헷갈릴 때는 뭐로 푸는 거다라고 수식 유무로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문제가 다 풀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단어 뜻으로 보는 거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띄어쓰기 관련된 문제 12페이지에 나올 수가 있어서 정리했던 거고 자 하나 더 어미 관련된 문제 13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미 관련된 문제 뒤쪽 넘어가 봐. 15번도 풀어보시면 되겠고 16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114페이지에 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20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21번 풀어보시면 돼요. 딱 이 정도 문제가 여러분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나머지는 학교별 프린트에 의해서 디테일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특수한 학교가 어그로를 끈 것일 뿐 대부분의 학교는 제가 얘기한 데서 끝날 거다. 그래서 약 80% 학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대신에 이제 학교 프린터 다 들고 학교별로. 그러면 달라. 지금 얘네 달라. 해광고는 이 정도면 끝이야 그냥. 해광고는 더 볼 거 없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해광고 클리닉 때 프린트 놓고 수업하는 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문제들 쭉쭉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